미국의 통합 전략에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전개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이런 지역 통합 전략, 통합 기구는 만들지 못했지만 허브 앤 스포크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한반도의 위험 상황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유엔사와 또 일본의 주둔에 있었던 유엔사 후방 기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당시에 이제 유엔사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간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당시 신원식 의원이, 즉 국방장관 신원식 의원이 도대체 유엔사 후방 기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간과하고 우습게 보고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질타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사실 유엔사 후방 기지가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유엔사라고 하는 유엔사 사령부가 원래는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도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1957년도에 이제 57년도에 서울로 온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오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유엔사 기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제 만든 거죠. 후방 사령부를 만드는데 그래서 유엔사 사령관은 포스타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 사령관을 겸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 후방 기지 사령관은 바로 주일미군 사령관입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고 주일미군 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진 조약이 1954년도에 유엔과 일본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는 게 체결됐고, 특히 1961년도에 미란보 조약이 개정되면서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가 있습니다. 코리안 마이뉴트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2010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설사 유엔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유엔사 7개 기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유엔군이 쓸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9년도에 닉슨 사또 공동성명에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기지를 통해서 미군 본토에 있는 전시 증원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16개 참전국들의 부대가 바로 한반도로 올 수는 없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 있는 7개 미군 기지에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엔사 후방 기지죠. 그리고 결국 유엔사령관은 1978년까지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이제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베 총리 사진이 나오는데 아베 총리가 당시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일미군을 마음대로 못 빼나간다.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못 빼나간다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 해병대가 그러니까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미 해병대 한국을 구원해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당시 국방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양해하도록 다 합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파기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주일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 해병대, 그러니까 7개 기지에 있는 미군이게 됐든 전시 증원군들은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도 일본에 있는 기지를 통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쟁점되는 유엔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제 유엔사 해체 주장하는 해체 본부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 이제 저도 이제 토론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유엔사 이놈 나쁜 놈들 아니야? 아니면 1978년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유엔 총회 결의에서 해체 결의를 냈는데 왜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바로 유엔사라는 것이죠.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다시 논쟁은 이제 뒤에 다시 쟁점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인 소장이기도 하죠.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쓴 책이 박사 논문이 기지국가의 탄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한 이유는 혹시 필요하면 읽어보시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본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키나와의 한 70~80%가 미군 영토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한테 오키나와를 반환했지만 실제로 조건이 뭐냐면 70~80%의 토지는 미군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넘겨준 겁니다. 주권을 넘겨줬지만 사용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있는, 본토에 있는 4개의 기지조차도 일본이 마음대로 못하고 미군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기지국가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박사님 논문이 주제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취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주요 타겟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남하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고 또 소련이 힘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굴기한 나라가 있죠. 저는 이제 부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굴기가 좀 어감이 세서 항상 굴기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이 굴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재 뭐 통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IMF 통계에 따르면 한 70% 정도, 미국 GDP의 70%, 어디는 뭐 거의 뭐 80% 육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나왔는데, 이른바 40% 40%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40%에 도달한 나라가 생기면 그때도 미국이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에즈 운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패권을 완전히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그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이제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미국이 바빠가지고 저쪽 이제 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매몰돼 있었고,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 2007년도에 위먼 브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제담의 주도권도 오히려 중국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니들이 의장국이 돼서 니들이 맡아라라고 해서 주도권을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운 전략, 지역 통합 전략이라는 대전략 속에서 특히 중국의 굴기에 맞춰서 나온 전략이 바로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통합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고서 표지입니다. 보고서 표지에 보면은 이제 2002년 10월 때 나온 건데 국방전략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군사 수단의 확장 억제에 다시 말하면 군사력 외에도 미국이 다른 어떤 외교 정보 수단도 포함하고 또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동맹국가의 힘도 동원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온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통합 전략에서 추구했던 것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든 간에 안보 협력의 한 틀에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브앤스포크 안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동맹과 동맹국끼리의 연대를 만들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정부조차도 그걸 계속 꺼려했거든요. 중국의 눈치도 보고 또 이것이 그 남북 관계에 그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추진했고요. 그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던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3자 변제안을 일방적인 조치로 발표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인데 처음으로 2022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취임한 그해 첫해 11월에 프놈펜 정상회담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해서 확대된 영내 파트너십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기술 선도 이런 데 협력해야 된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원칙적인 얘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작년 8월 18일 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세 개의 문서를 채택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에 앞서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별개로 워싱턴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요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통합 억제 전략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방금 본 거는 한미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굴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치슨 선언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국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도에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신 에치슨 선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만약에 한국이 미국 말 안 들으면은 제2의 그 당시에는 제2의 에치슨 선언이라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을 그럼 배제해가겠다고 협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과 대만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른바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문제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또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국의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구마모토에서 새로 지금 만들어진 공장, 이런 부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 에치슨 라인이 2013년도에 이제 구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뭐 누가 또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2021년도에 쿼드라고 알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가국 안보 대화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 그해 9월 달에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원자력 잠수함 동맹. 그래서 비핵 국가인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그 지원군으로서 호주를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은 캠프 선언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 마르코스 주니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기시다와 바이든 3자 간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한미일에 이어서 한미일, 필리핀 3국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앞서 재작년 6월 달에 프론태평양 연대라는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파시픽이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안보 협의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연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나라가 추측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옵저버 국가로 한국과 독일, 캐나다가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허브 스포크 관계는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뭐 간단한 거예요. 바퀴살 모양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허브 스포크 관계죠, 기존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하게 제가 이걸 그리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해가지고 그립니다. 저걸 하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를 고민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만나는 쿼드, 미국, 일본, 한국의 한미일 협의체, 미국, 일본, 필리핀의 협의체, 그다음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론태평양 연대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PBP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연대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그룹은 미국, 일본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걸 주도한 게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낸 거는 일본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은 이제 현재 그 주일 대사인 갑자기 생각나요. 람 뭐죠? 그 사람이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제 영어 원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칼럼을 쓰기 위해서 Lattice Like Strategic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격자형 전략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미 국무부 장관인 커트 캠벨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의 나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럽과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은 공동의 이해, 공동의 문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보적 이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토와 같은 단일 안보 체제가 집단 방위 체제가 가능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서로 나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으로 다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도 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격제형 전력 구조가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기자회견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북러 조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한미일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이미 이제 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